이게 최근에 발표된 그 OECD 2018년 통계입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바꾸면서 15년 통계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OECD하고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8.1%였던 1000명당, 100명당 30일 사망률이 9.6%로 올라갔고 OECD는 7.5%에서 6.5%로 더 떨어졌습니다. 이유를 아마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일단 발생한 환자를 살리는 것은 골든타임 내에 치료 역량을 갖춘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거죠. 굉장히 간단한 과정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앞서 여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증상의 인지율이 낮습니다. 15%. 그러니까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어떤 증상이 발생했을 때 급성심근경색을 의심하고 119를 불러야 되는지를 널리 홍보를 해야 되겠죠. 인지율이 낮으니까 당연히 이용률이 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용률은 2016년 기준으로 전체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3분의 1만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일본이 70%, 다른 나라들이 대부분 50%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외국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규정상으로는 없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소방이 자기 소방 권역 내에서만 환자를 이송하는 일이 반응이 있고 권역 내에 소방 권역 내에 급성심근경색을 치료하는 병원이 없으면 환자는 119를 택하지 않고 자가용이나 택시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 요인들도 아마 119의 이용률이 낮은데 기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러니까 골든타임 내에 최종 치료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 환자를 PCI 시술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병원으로 환자를 데리고 가지 못하면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결국 옮겨가게 되고 결국 시간의 지연이 발생하고 사망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급성심근경색 환자가 전원되는 비율은 17%나 증가했습니다. 10년간 병원이 줄었겠습니까? 병원이 늘었죠. 그런데 환자의 전원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도 그렇고 119도 그렇고 그 환자를 최종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아닌 엉뚱한 병원으로 데리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19가 환자를 엉뚱한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치료해야 할 역량을 갖춘 병원이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19는 어느 병원으로 데려가야 될지 모르고 알고 있는 나름의 정보를 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야간에 혈관조영실을 운영하지 않는 PCI를 하지 않는 병원으로 데리고 가면 환자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참 생각을 해보시면 근데 참 충격적인 게 그러니까 암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 심내혈관 질환이고 그 심내혈관 질환의 급성심근경색이 중요한 한 축인데 골든타임을 지켜서 최종 치료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게 시스템을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급성심근경색의 PCI를 하는 병원이 어디인지 국가가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지역 간에 이건 이제 경상남도에 있는 시군구 간에 골든타임 내에 병원에 도착해서 치료를 받는 시간까지의 비율이 지역에서 6배나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골든타임 내에 치료 역량이 있는 병원으로 환자를 데리고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걸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증상 발생해서 병원까지 오는 시간, 두 번째는 병원에 와서 PCI 시술을 받는 시간. 우리가 골든타임을 2시간이라고 한다면 증상에서 치료까지의 2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흔히
증상 발생에서 응급실까지 오는데 30분, 응급실에 와서 치료받는데 90분을 골든타임 기준으로 합니다. 요 회색 막대가 시도별로 증상 발생에서 치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오렌지색 막대가 증상 발생에서 응급실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하늘색 막대가 응급실에 와서 치료받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 기준은 120분, 30분, 90분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지역이 120분 내에 증상 발생에서 치료를 평균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해해 보면 병원에 와서 PCI 시술을 받기까지의 시간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90분 내에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증상 발생에서 병원까지 오는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증상이 인지율이 낮고 119가 또는 병원 다른 구급차나 뭐 일반 국민이라도 어디 가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이 자료는 뒤에 토론을 하실 문건웅 선생님께서 주신 자료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앞에가 이제 병원 전 단계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이제 병원 단계의 문제를 있습니다. 병원 단계 문제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치료 가능 병원을 전국에 균등하게 배치해서 한 30분 이내, 1시간 내에 그 병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PCI 치료가 가능한 병원들이 지리적으로 굉장히 불균등하게 분포하고 있고, 그 불균등 분포라고 하는 것이 단지 공급 부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 과잉과 공급 부족이 경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PCI를 치료하는 소위 국가가 책임져야 될 필수 의료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공급을 시장에 맡겼고, 시장에 맡긴 결과 지리적으로 불균등 분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대도시 주변과 교보지는 공급 부족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면 취약지는 저 산골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처럼 의료의 집중 현상이 심한 데서는 서울 주변이나 부산 주변이나 대구 주변이 또 똑같이 저기 속초나 삼척이나 울진처럼 의료의 취약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PCI를 시술할 수 있는 병원이 없고 부족하고, 그러니 당연히 지연이 발생하고, 그래서 사망률이 올라갑니다. 대도시는 공급이 과잉되니 비효율적이긴 하겠으나 뭔가 큰 문제가 있겠느냐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PCI와 같은 시술은 일정한 환자의 케이스가 있어야 병원에서 PCI 시술을 하는 의료진의 기술, 술기의 수준이 유지되고, 병원 내에서 그 환자를 진료하는 시스템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소위 영어로는 practice based perfect라고 하는 그런 그 원칙이 통하는 시스템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공급 과잉돼서 환자가 분산되면 의료의 질은 떨어집니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고요. 그런 현상의 부작용은 주간에는 PCI를 하는 병원이 많은데 야간에는 환자 수가 적으니 당직 인력을 유지할 수가 없고, 당직 인력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 낮에는 PCI를 하는 병원인데 밤에는 PCI를 안 하는 병원으로 둔갑하는 병원들이 많고, 그게 전원을 올리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공급 과잉 역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수요에 맞게 지리적으로 심혈관 질환을 PCI를 하는 센터를 지정해서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이미 공급 과잉되어 있는 지역에 문을 닫으라고는 할 수 없죠. 그러면 순환 당직자와 같은 보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민간 자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을 이제 자료를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그 Y축은 세로축은 그 병원별로 연간 PCI를 몇 건쯤 하는가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PCI를 제일 많이 하는 병원이고, 저 오른쪽 끝에 있는 병원이 PCI를 제일 적게 하는 병원이고, 2015년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PCI를 하는 병원은 173개입니다. 그런데 앞에 제가 PCI 같은 시술은 진료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환자 케이스가 유지돼야 된다고 했고, 그게 응급 PCI로는 대개 한 70건쯤 되는데 전체
그 응급이 아닌 비응급 플러스 응급까지를 다 포함하면 그 볼륨의 상한선은 미니멈 최소 기준은 한 200에서 300건 정도가 됩니다. 300건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에서 PCI를 하는 병원의 절반만 기준 시술량을 맞추고 있는 병원이고요. 200건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병원의 3분의 2만 기준 시술량을 맞추는 병원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3분의 1 또는 절반의 병원은 케이스가 적어서 의료의 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병원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전국적인 상황이라면 이것을 지역별로, 왜냐하면 응급이고 이게 시간 민감 질환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자원이 균등 배치돼야 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앞서 배장원 교수님께서 지도를 보여주셨는데 우리나라를 인구와 자체 충족률과 병원까지 가는 시간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56개 중진료권으로 나눠서 중진료권별로 살펴보입니다. 회색 막대는 PCI를 하는 전체 센터의 수, 오렌지색 막대는 심혈관 중재학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해서 하고 계신 심혈관 중재를 하는 병원을 인증하는 프로그램에서 인증을 받은 병원. 그다음에 하늘색 막대는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수를 고려해서 적정한 숫자의 병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전 다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과다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런 지역에서는 공급 과잉으로 인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고, 저 아래쪽에는 수요는 있는데 실제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지역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현재 2015년 기준으로 173개의 센터가 있는데 적정 숫자의 센터는 80개 정도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동시에 센터가 없는 취약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공급 과잉의 규모는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급 과잉이 심해지니 이것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전원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맨 아래 지난 파란색 막대가 최초 진료병원에서 진료가 종결된 것을 보여드리는 그림이고, 2004년에 56%, 7%쯤 달했던 최초 병원에서의 진료병원의 종결률이 2014년에 가면 40%대로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는 좀 더 발전하고 병원은 점점 더 많아지는데 진료의 질이 떨어지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은 국가가 시장에 맡기면 안 되는 의료 자원의 공급을 시장에 맡기고 방치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저렇게 해서 생긴 소위 사망률의 증가라고 하는 게 얼마쯤 되는가를 저희가 보기 위해서 그 급성심근경색 환자가 진료권 내에서 치료를 받았는지, 적정 치료 가능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지, 전원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가지고 중증도를 보정한 사망률을 예측 모형을 만들어서 이런 요인들이 사망 위험을 얼마나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가를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진료권 내 이용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진료권 바깥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 비해서 사망 확률이 0.94, 그러니까 6%좀 낮았고요. 그 다음에 심혈관 중재학회 인증을 받은 병원이거나 또는 인증을 받지 않았지만 시술 건수가 일정 건수 이상인 경우 각각 사망률이 6% 또는 한 1.3%좀 낮았습니다. 전원이 일어난 경우는 전원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전원한 경우에 비해서 사망률이 4%좀 낮았습니다. 물론 이거는 중증도가 충분히 보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크기를 보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 중증도가 훨씬 더 임상적으로 잘 보정되면 이보다 저는 큰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요인만을 고려하더라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급성심근경색 환자가 자기가 사는 진료권 내에서 진료를 받고 적정 역량을 갖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전원이 일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 환자의 사망률을 14% 줄일 수 있다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다시 대안으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증상 인지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지고, 여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역할을 나눠야 될지에 대해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 단위에서 119 구급대와 심혈관 센터를 지정해서 둘 사이에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119 구급대가 어디로 데리고 갈지 알고 데려가는 와중에 의료 지도를 받을 수 있고 의료 지도를 받아야 병원에서는 환자를 받을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죠. 자원의 적정 배치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곳에는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지정해서 지원하고 육성하고 공급이 과잉된 지역에서는 순환당직자 같은 방식을 통해서 역할을 나눠받는 그런 체계가 필요할 거고요. 지금 심혈관 중재학회에서 하고 있는 인증병원 제도와 같은 것을 발전시켜서 그 심혈관 중재학회 인증받은 병원을 국가가 의료의 질을 인정하고 심혈관 센터로 지정하는 등의 소위 전문가 단체와 정부가 협력하는 체계가 갖춰져야 전문적인 영역에서 의료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중앙심내센터, 번역심내센터, 지역심내센터로 이어지는 전국적인 심혈관 질환의 관리 체계를 만들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일부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의 책임은 센터를 지정하고 그 센터에 대해서 기본적인 운영비를 외상센터와 같이 일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수가의 가사를 통해서 지역적으로 수요가 부족하더라도 그런 센터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도가 그 지역의 심혈관 질환의 발생에서부터 치료의 결과까지를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시도의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 쓰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재원이 응급의료 기금입니다. 연간 2천억 이상이 조성되는 기금인데 그걸 복지부가 어떻게 쓰고 있냐면 병원들과 직거래를 합니다. 시도를 바이패스하고 그러면 시도의 역할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도의 권한과 책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복지부가 전국의 시도와 시군구를 다 샅샅이 만기칠람하듯이 관리하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병원에 돈 주고 어느 센터에 더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을 따름이죠. 그러니까 복지부가 지금처럼 그렇게 구멍가게 운영하는 식으로 직거래하시면 안 되고요. 시도의 권한과 책임을 주셔야 됩니다. 응급의료 기금의 일부를 떼서 시도에 주고 시도가 알아서 하도록 하고 시도의 책임을 물으십시오. 자원 배치에 대해서와 학회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응급의료법에는 지역 번역센터, 응급의료센터, 지역 응급의료 기관이라고 하는 법적 지위를 갖는 유형만 있는데 여기에 심혈관센터, 뇌혈관센터, 예를 들면 소아응급센터, 정신응급센터와 같은 국가가 필수적으로 보장해야 될 그 서비스에 대해서,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기관이 그 기관을 그런 서비스를 담당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배치할 책임을 정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의료 계획을 세우면 질병정책관은 거기에 심뇌혈관 관련된 얘기는 빼라고 하고 응급의료과에 얘기하면 그건 질병정책과의 할 일이니 하지 말자고 하고 그러면서 2년 전에 제가 이 내용을 응급의료 계획에 담을 때 질병정책과가 자기 소관 사항이니 담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별도의 용역 응급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2년간 어떤 연구 용역을 했고 그 결과를 어떻게 정책에 반영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